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테마별 그리고 진도별 우리 역대 기출문제 첫 번째 테마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 소개는 제가 우리 OT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103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 각 테마별로 중앙출제, 서울시 출제, 그리고 2008년 이전 문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를 보면은요. 사회복지 일반 이해에서 사회복지 이해 중에서 사회복지 일반론 제1장 이것은 우리 기본서 있죠? 제 책의 기본서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자, 진도별 똑같은 진도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의 개념 해서 첫 번째 테마인데요. 이게 나눔과 체험 우리 이론서를 얘기합니다. 이론서의 22쪽에서 34쪽 그리고 828쪽, 829쪽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앙인사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과 관련해서 총 17문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제도적 개념과 유사하다. 자, 한정적 개념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치료, 예방적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4번 한정적 개념으로 사회복지는 쭉 맞다가 마지막에 사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거 첫 번째 문제. 제가 이게 진도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책을 앞장을 이걸 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어휘적 개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대상에 따른 개념이 먼저 나와요. 즉 사회복지 대상에 따른 개념인 광의의 개념과 그리고 한정적 개념 이게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2009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서상 여러 번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대상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대상에 따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대상. 기준이 뭐냐? 대상에 따른 구분, 대상. 이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나오는 협의의 사회복지. 협의와 광의로 나뉩니다. 근데 이때 협의는 한정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한정적 사회복지. 자, 여기서 대상에 따른 구분입니다. 협의는 대상이 좁다는 의미고요. 광의의 사회복지는 대상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대상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대상과 관련해서 여기는 요보 대상자, 사회적 약자, 요보호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광의는 모든 국민, 모든 아동, 뭐 이런 식이겠죠. 모든. 자, 요거 외에 뒤에 나오는 것들은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못 됩니다. 오로지 이거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아셨죠? 구분하고 있는 것은 여기다. 뒷문장은 중요하지 않다. 둘 다 민간과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민간과 사적 활동과 즉 민간 활동과 국가 활동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둘 다. 그리고 이제 예방도 둘 다에 해당돼요. 둘 다에. 아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4번이 한정적 개념이 틀린 이유는요. 사적 노력만을 얘기한다고 되었으니 틀렸습니다. 한정적 사회복지는 사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즉 민간과 공공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에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예방적 서비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헷갈려 한단 말이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일부 수험서는 이거 문제 이의 제기할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서의 기준은요. 협의를 즉 협의다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협의의 사회복지는 유사한데 누구하고 유사해요? 자녀적 사회복지하고 유사해요. 자녀적 사회복지하고. 그 다음에 광의는 누구하고 유사해요? 대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단 말이죠. 윌렌스키와 르보의 관념적 이원론, 자녀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 우리가 나눌 때,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녀적 사회복지는 사후 치료적이죠. 사후 치료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것은 사전 예방적인 겁니다. 사전 예방. 그러니까 여기서 예방이 쓰이고 여기서 자녀적에다가는 예방적이라고 하면 틀리거든요.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정적 사회복지까지 예방이 쓰이지 않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여기서는 대상만을 가지고 나머지 뒤는 전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자녀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측면에서. 대상 측면에서. 아셨죠? 예,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사회복지, 자녀적 사회복지죠. 2번, 2번. 2012년 보호직 문제인데요. 자, 중앙출제죠. 자, 제도적 사회복지와 자녀적 사회복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대상에 따른 구분이 끝나고 나면은요, 우리 교과목, 아니, 우리 그 기본서의 이론 순서상 나오는 것이 기능적 구분이에요. 기능적 구분. 사회복지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이에요. 기능적 구분.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단순히 보충적인 기능을 하느냐? 이 보충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적 사회복지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냐? 사회복지가 보충적으로 가족과 시장에 마치 땜빵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제도로 굳혀져 있어야 하느냐? 사회복지는 이제 제도적으로 굳혀져서 제도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즉 정치제,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이런 제도들처럼 동일하게 하나의 제도로서, 사회적 제도로서 굳혀져야 한다. 제도적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제도적 사회복지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적 구분에서 이제 자녀적 사회복지는 좀 더 전제를 들어가 보면, 자녀적 사회복지에서의 전제는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 기능한다. 제대로 기능한다. 즉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라고 봐요. 완전성. 그런데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무슨 소리냐?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불완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적 사회복지에서 여기서 실직을 당하거나 실직 또는 이혼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특수한 사람의 문제다.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본래 실직이나 이혼이나 별거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고 특수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개별적 접근.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마다. 자, 그런데 제도적 사회복지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혼하고 싶을 때가 수시로 생긴단 말이죠. 그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귀더라도요, 결혼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연애 기간에도 진짜 싸울 일도 많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가족으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산다 하더라도 막 참고 산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듯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서는 완전한 데 떨어진 것이니까 이 사람들 스티그마가 주어집니다. 즉 뭐예요? 낙인. 이 사람들 문제 있네. 즉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주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정상적. 지극히 정상적으로 봅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아셨죠? 자, 이런 전제만 가지고 나더라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보시면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독자적 사회적 기능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보는 거예요. 제도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사회복지입니다. 자녀적인 것은 예외주의,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념적 정의까지 연결시키면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념적 정의거든요. 이념적 정의에서 보면은 라이언은 예외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눕니다. 우리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자녀적 사회복지는 이념적으로 보았을 때 예외주의,
그리고 선별주의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주의, 경제적으로 보면 자유방임주의와 밀접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반을 두고 있다. 자, 3번. 제도적 사회복지는 선별적 사후치료 아니죠? 잔여적입니다. 자, 잔여적 사회복지는 낙인 효과가 나타난다. 맞죠? 자, 3번. 윌렌스키와 르보. 제도적 개념 또 나왔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의 보편주의 원칙을 따른다. 즉, 우리가 이념적 정의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념적 정의로 보면은 이건 기능적 구분이고, 자, 기능적 구분이죠. 자, 이념적 구분으로 하게 되면 이 잔여적 사회복지는요, 뭐와 연결되냐면, 이 애외주의로.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보편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이 애외주의는 선별주의죠? 선별주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잔여적 개념입니다. 예, 문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예, 기출문제에 나온 문장은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왜 맞고 왜 틀리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4번 웰린스키와 루버가 분류한 제도적 관점. 또 2011년이죠?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직에서 한 번, 사회복지직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겹치는 문제죠. 이 제도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제도적 관점을 물어보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완적, 잔여적 개념인데 4번만 사회 구조의 책임이죠. 여기서는 아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왔었잖아요. 아까. 그죠?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람, 특수한 사람의 문제예요. 즉, 빈곤의 책임을 누구다? 개인이다. 근데 제도는 여기는 사회 구조다. 사회 구조. 본래 가족과 시장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거라 보여지고요. 5번.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시장과 가족제도는 불완전하다. 전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2007년 보호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복지 기능이 다른 사회제도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된다. 즉, 독자적인 제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그것이 곧 제도적 사회복지예요. 제가 아까 기능적 구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시장과 가족의 보충적 역할이고 여기는 제도로서 독자적으로 1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에 의해 자원의 분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맞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자원 분배는 1차적 사회 분배를 얘기합니다. 소득 분배. 1차적인 분배를 시켰던 시장이 이제 경제제도에서 1차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노동력을 팔게 되면. 근데 이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불평등이 존재하니까. 그걸 재분배해야 한다. 그죠? 2차적 분배입니다. 2차적 분배. 2차적 분배는 사회복지제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자, 사회 문제를 병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아니죠. 이건 잔여적 복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핵심 논점을 또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한 논점이 끝나면 거기에 핵심 논점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해놨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에 선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이제 이념적인 겁니다. 이념적.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세 번째 이념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이념적 구분입니다. 이념적 구분에서는 자, 라이언이 이것을 애외주의와 그리고 보편주의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애외주의는 그 선별주의입니다. 이 선별주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잔여적 사회복지죠. 잔여적 사회복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보편주의는요. 이건 제도적 사회복지죠. 이거 동일하게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그냥 갑니다. 아까 기능적 부분에서 설명한 거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이때 예외주의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한데 여기서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한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인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특수성이라고 해요. 특수성. 그리고 여기 보편주의는 이제 전체성이죠. 전체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넓죠. 왜? 이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낙인이 없죠, 여기는 낙인이 있지만. 자,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볼까요? 선별주의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왜? 나누니까요. 나누니까 그래요, 선별주의는. 그 다음에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 자, 낮은 목표 효율성. 이건 틀렸죠. 선별주의는 높은 우리가 이제 정책의 가치에서 효율성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떤 걸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했을 때에는 공공부조는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은 낮죠. 사회보험은 운영의 효율성은 높습니다. 목표 효율성은 낮죠. 그죠? 우리 다 공부했던 것인데, 자, 이건 정리돼 있어야죠, 다. 자, 낮은 목표 효율성이다. 틀렸죠. 높은 목표 효율성이에요. 목표 효율성이 뭐냐면, 자,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겟. 이거 지금 목표는 타겟입니다. 타겟이 뭐예요? 목표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가 집중하느냐, 낭비되지 않고 집중하느냐. 그죠? 이것이 목표 효율성이에요. 근데 선별주의는 선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별. 채로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자, 목표 효율성은 높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협소하다. 이것은 정치적 지지 기반은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원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골라서 주니까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기반이. 그리고 정치적 기반으로 협소하다. 지지 기반이 협소하다는 것이죠. 정치적 지지 기반이. 이게 이제 선별주의인데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협소하죠. 예. 단점으로는. 왜냐면은 이건 선별주의, 보편주의.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이념적 부분에서 선별주의는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낮고 소득과 자산이 높은 사람 해가지고 여기에 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요, 선을 그은 것이 뭐다? 최저생계입니다. 근데 이 밑이 공공부조죠? 봐줘. 공공부조가 곧 이 자녀적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선별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대상자들인데 이것은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 자, 우리가 길버트와 테렐에서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라이언의 구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길버트와 테렐에서 급여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자, 보편주의냐 그리고 자, 선별주의냐, 이렇게 이제 양대 구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것을 4등분을 했죠. 거기서 보면, 자, 이것이 이제 귀속적 욕구냐, 기여에 따른 보상에 따른 것이냐. 뭐 이거 지금 공부가 잘 안 됐어도 나중에 정책론에 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전문적 판단이냐,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조사냐. 이때 보편주의, 귀속적 욕구라는 것이 수당입니다. 사회수당, 데모그란트, 기여, 보상에 따른, 즉 기여에 따른, 이것은 보험이죠. 사회보험. 그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 즉 등급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공공부조입니다. 즉 공공부조가 선별주의에 가깝죠. 이 둘은 선별주의, 이것은 보편주의에 가까운 것인데, 이 보편주의로 갈수록 대상자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보편주의는 대상자가 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 기반이 크죠.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당은 정치적 기반이 넓습니다. 근데 이것은 좁아요. 내 세금을 가지고 밑으로 부으니까. 제가 사회적 효용성, 그 다음에 개인의 효용, 요것 때문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7번에 보니까 사회복지 이념 중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입니다. 사회문제는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틀렸죠. 이것은 자녀적 그리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다시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자, 미즐리와 리버모 8번
8번이요. 요 8번이 언제 문제예요? 보니까 2012년 문제입니다. 2012년 9월 22일 문제예요. 9월 22일. 자, 그러니까 작년 문제죠. 자, 개발적 관점.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은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 선별주의, 그 다음 보편주의, 아까 자녀적, 제도적 사회복지. 이건데요. 이게 이제 양대 구분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미즐리와 리버모어는 이 제도적 개념하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이 제도적 개념, 그리고 자녀적 개념을 요거를 통합적 관점입니다. 통합적 관점. 이게 곧 개발적 관점,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에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제 기출문제, 이 책에 페이지 40쪽에 나와 있는데 40쪽 2006년 서울시 문제, 이따가 풀어보겠지만 2006년 서울시 10월에 출제된 문제에서 이미 나왔다. 서울시 2006년 10월 문제에서 이미 출제되었다. 반복된 겁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미즐리 리버모어는 이미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발적 관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그죠? 즉 경제에 기여하는 복지. 이게 개발이에요. 개발에 기여하는 복지. 개발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사회복지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줌으로써 경제를 약화시킨다. 결국 이런 관점은 뭐예요? 자녀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사회복지는 경제를 오히려 경제 비효율성이다. 자녀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자, 복지 증진을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과 3번은요. 3번은 자녀적인 측면이에요. 2번이 답이기 위해서는 3번도 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4번 근로조건부, 즉 워크페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워크페어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워크페어, 근로연계죠. 워크페어 스테이트. 우리가 이제 워크페어인데 근로연계 복지. 즉 복지를 근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로는 생산성을 얘기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근로연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 조건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즉 근로를 해야지만이 그 조건부로 복지를 제공해요. 급여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근로 강요 복지라고도 합니다. 근로를 강요하는 복지예요. 우리가 이제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지만이 생계급여가 나가요. 의무참여자죠. 자활사업에. 이런 경우죠. 근데 이것은 경제에 기여하는 복지죠, 결국. 결국 일하게 만드는 복지예요. 경제에 기여하는 복지. 우리로 보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의 생산적 복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관념, 이거는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먼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네, 신자유적 관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개발적 관점과 관련이 깊어요. 아셨죠? 예. 이거 이미 나왔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경제에 기여하는 복지.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놨죠? 38쪽 보세요. 예. 착실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자, 9번 보세요. 요거 있죠?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아까 제도적 개념도 이제 통합적 관점까지 봤고, 제도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제도적? 제가 그게 핵심 논점은 자세히 또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요것은 이미 우리 이론 강의에서 다 했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고요. 예. 자, 이 9번에 보니까 이 제도적 사회복지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기능상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제도적 사회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제도로 우리가 기능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기능적 관점상 그렇다면 사회복지가 기능적 관점상 제도로서 존재하는 사회복지가 이제 제도로 존재하는데 사회복지 제도가
즉 사회복지가 제도로 존재했을 때 사회복지 제도의 기능은 무엇이냐? 즉 1차적 기능. 1차적 기능은 무엇인가? 이미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죠. 가족제도 또는 뭐 종교제도, 정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제도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겁니다. 상부상조죠. 결국 답은 상부상조예요. 상부상조. 무조건 나오면 상부상조예요. 근데 요것도요. 제가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의존과 피의존의 반복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애는 반복이에요. 즉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점점 내가 누군가를 나중에 피의존 관계, 즉 누군가를 내가 대신 나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노인이 되면 또 내가 또 의존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의존과 피의존의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생애를 지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때 도움을 꼭 필요할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호 의존적.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발생됩니다. 그죠? 상부상조.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 가족제도에서 가능했는데 이게 산업화 이후에 지역사회도 붕괴되고 가족도 해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족도 못하고 지역사회도 못하게끔 돼버렸어요. 붕괴돼가지고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 이후부터 그러면 뭔가 제도로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해가지고 이것을 대신 해줘야 할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죠. 종교가 대신 해줄 수도 없게끔 됐어요. 결국 제도로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부상조의 이 상호 의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부상조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뭐다? 사회복지 제도다. 사회복지도 다른 기능을 다 하지만 다른 기능 다 하죠. 거기 나와 있는 근데 1차적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가족이 하는 사회화 기능도 우리가 하고요. 사회 통합 기능도 하고 다 하는데 그중에 1차적 기능은 뭐냐? 바로 상부상조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 다 겹치죠? 답은 상호부죠. 자, 12번.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활동,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의미인데 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해야 하죠. 영리, 추구하면 안 되고. 자, 사회적 승인, 사회적 책임 또는 목적과 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얘기하지 않았죠. 윌렌스키와 르보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36쪽에 보면 자,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인데요. 로마니신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인데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애외주의가 특수적인 거라고 했죠. 보편주의로 갔죠.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자녀적은 애외주의다. 특수성이다. 특수한 사람의 문제이다. 그죠? 그러니까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4번 이제 사회복지의 유사 개념들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프리들랜드 애트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한 정의를 구분했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기준이죠. 적어도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9월 22일 2012년 문제였는데요. 나머지는 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우리가 이게 프리들랜드 앞태 또는 애트 이 정의는요. 우리 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두 분이 한 것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구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책 내용에서. 다른 내용 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아니면 사회사업인데 이때 조직적 제도다. 이건 사회복지죠. 반면 니은 이것은 인간관계다. 과학적 지식, 인간관계에 대한 이것은 사회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또 구분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 자, 16번 보세요. 16번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보장은 인적자원의 아니죠. 인적자원 하면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바로 인적자원은 휴먼 서비스인데 이 휴먼 서비스 조직은
이 영국에서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것을 미국에서 사회 서비스와 대등한 어떤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와 이 사회 서비스. 자, 휴먼 서비스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인적 자원에 대한 보전 보험. 자, 사회 보장이 틀렸고요. 자, 이번에 사회 서비스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의료, 교육, 주택, 개별 서비스. 즉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가 사회복지 지금 유사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이론서상의 내용은 사회복지 유사 개념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그야말로 유사 개념들인데 유사 개념에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사회 보장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있고 그죠? 사회 보장,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 이걸 구분하면 되거든요. 사회 안전망까지. 근데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휴먼 서비스와 동일하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개별 사회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즉, 이건 지금 소셜 서비스인데요. 소셜 서비스인데, 이것이 소셜 서비스들 중에서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이 붙는 거죠. 퍼스널. 즉, 대인적, 개별적. 이 대인적 퍼스널이라는 말은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얘기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소셜 서비스. 소셜 서비스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대인적 소셜 서비스가, 퍼스널 소셜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거기서 이제 2번은 맞아요. 근데 3번, 이건 바뀌었죠? 제도적 체계는 사회복지고, 전문적 사회사업은 바로 사회사업이죠. 사회안전망, 자, 대령적 실업.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국가위기 상황. 왜냐면,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IMF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그죠? 예, IMF나 또는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안전망은 1차 사회안전망, 2차 사회안전망, 3차 사회안전망이 있고 민간과 공공 다 하죠. 공공에서는 1차, 2차, 3차가 있고 1차는 사회보험, 2차는 공공부조 그리고 3차가 긴급구호라고 했죠. 그 다음 민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국가민간 다 포함됩니다. 자, 2011년 문제도 보면은 옛날에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자,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2009년 사회복지지 보니까 사회 문제, 사회복지는 뭐냐?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인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적 위험이 결국 이제 사회복지에서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게 사회보험이잖아요. 네, 개인적 위험하고는 달라요, 사회복지는. 근데 사회투자는 전통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회투자, 국가, 뭐예요? 제3의 복지, 제3의 길에서 적극적 복지 전략 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우리 중앙출제 테마 1번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 자체 문제입니다. 서울시 자체 출제 문제에서 테마 1 사회복지 개념에서 20문제가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보면 윌렌스키와 루브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인데요. 1번,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모두 시장 실패를 인정한다. 틀렸죠. 이게 문제가 2010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제도적, 자녀적,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요것은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도적 사회복지는 우리 정치적으로 삼인주의 또는 급진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삼인주의, 급진주의.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개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또는 국가 개입에 대해서 국가의 비효율성을 강조하죠. 정부가 개입되면 시장 교란시킨다. 비효율성. 즉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뭐예요? 정부의 비효율성이 곧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근데 여기는 국가가 개입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시장에 맡기면 시장의 비효율성을 주장하죠. 시장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곧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적 개념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 실패라고 하고 즉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번과 3번은 제도적이죠. 제도적. 욕구는 정상적인 것이다. 다른 사회제도 독립적인 관계다.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2번, 3번 다 제도적 개념이고, 자, 4번에 사회복지는 보완적 기능을 한다. 이거 자녀적 개념이죠. 5번 사회복지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 이 제도적 개념입니다. 자, 율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도적인 것은 보편주의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편주의적인 제도는 아동수당입니다.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나 아동보호 서비스나 입양이나 사후치료적인 개념이에요. 사후치료적. 그죠? 먼저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미. 예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자, 선별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선별주의 강조하는 입장이 아닌 것인데요. 자, 선별주의는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그죠? 특수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욕구를 가진 집중적 지원, 자산조사. 스티그마 배제가 아니라 스티그마를 주죠. 스티그마를 주는 거예요. 네. 자, 4번. 다음 중 자녀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시장과 가족의 개입 확대 및 국가의 보충적 개입을 강조한다. 맞죠? 자,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서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 개발적 관점입니다. 제가 개발적 관점이 이미 나왔다고 그랬죠? 그 최근 기출문제 9월 22일 2012년 그 9월 22일 시험에 이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개발적 관점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그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지만 결국 개발적 사회복지의 관점, 미즐리와 리버모어에 만약에 제가 이전에 만약에 기출문제 해설집을 달았다면, 분석집을 냈다면 여기다가 개발적 관점을 크게 여기다 집어넣어놨을 겁니다. 그죠?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복지. 경제성장의 수단. 자, 그래서 2번은 개발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거 문제, 왜 유행진한 문제를 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전공 과목은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법제인데 예. 그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근데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예요. 결국 기출문제는 과거 문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5번에 율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모형으로 틀린 것은 자, 권리적 복지 개념 틀렸죠? 보충적, 보완적, 한시적, 신자유적 복지. 자, 사회복지의 제도적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도적 이념입니다. 제도적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사회복지를 국가 제1차적 기능을 본다. 제도로서 존재하라는 얘기죠. 전국민 누구나, 그죠? 대상자가 높습니다. 후기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복지 형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화 이전에는 가족과 종교와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이게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과 시장을 인간 욕구 해결 중심 제도로 이용한다. 틀렸죠.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니까. 모멸감, 수치감을 주지 않습니다. 자, 7번. 사회복지 발달의 보완적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적 복지 비중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죠? 나머지는 다 맞고. 자, 가족이나 시장 경제 기능이 수행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기능하는 자녀적 복지죠. 이 과거 문제로 갈수록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최근 문제 보세요. 이렇게 간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회차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테마별로 진도별로 이렇게 묶어놔 버려야지. 아, 과거에는 이렇게 너무나게 단순하게 나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9번에 사회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이야. 선별주의죠. 채로 걸러가지고 주니까. 자, 사회복지를 존립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사회복지가 수행하는 1차 기능 상부상조. 자, 율렌스키와 루보의 5가지 활동 기준. 이윤 추구를 한다. 틀렸죠? 네. 설사 5가지를 못 읽는다 하더라도 그 문장 자체가 틀렸죠? 자, 12번. 다음 중 근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과정 방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의에서 강제로 왔죠. 강제에서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어야 합니다. 임의 가입이 아니라. 자, 우리가 사회보험의 시작을 어디서 보고 있죠? 우리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죠. 누구죠?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이죠. 사회보험. 비스마르크죠? 독일에. 자, 이 사회보험은요, 맨 처음에 질병보험이 먼저, 이것을 또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해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이걸 자꾸 두 문자 암기법 너무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령 폐질이에요. 노령 폐질.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1883에다가 1980년대인데 3, 4, 9 하시면 됩니다. 88년, 84년, 89년, 3, 4, 9. 그리고 질병보험인데 본래는 1817년에 이미 독일에서 산재보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임의보험이었습니다. 임의가입. 근데 강제가입으로 최초인 것은 바로 요 세 가지라서 이게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임의보험의 사회보험은 있었어요. 근데 강제가입으로 최초인 것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아셨죠? 네, 강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산재가 먼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 이제 5대 사회보험의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5대 산에서 약재를 구해서 연고를 만든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그죠?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데 우리는 산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산재가 임의가 있었지만은 강제로는 질병보험이 먼저고 그 다음 산재, 그 다음에 노령 폐질입니다. 아셨죠? 실업보험은 없었어요, 여기에. 자, 실업보험은 언제 생겨요? 실업보험은 1911년 국민보험이죠. 국민보험법이에요. 영국에서 1911년 자유당 정부에 의한 국민보험이 크게 두 가지죠. 일부 건강보험, 2부 실업보험인데 실업보험이 이것도 영국에서 최초인 이유는 강제가 최초라는 얘기. 강제가입으로. 자, 거기에서 그리고 이미 사회보험에서 강제 사회보험으로 바뀌었죠. 사회복지 개념 변화에서 공공성의 자발성이 아니라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자, 그 다음에 최적 조건에서 최저가 아니라 최저에서 최적으로. 자, 15번.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비교죠. 여기에서 설명이 틀린 거.
우선은 이제, 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사회복지는 이상을 강조하고, 사회사업은 실천을 강조한다. 맞죠? 근데 틀린 것은 사회복지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데, 맞습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이 사전적 예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사전 예방적인 것도 사회복지입니다. 그죠? 자, 16번도 사회복지가 고정적이죠. 왜? 사회복지는 제도적인 측면이고 조직적인 차원인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게 이제 정책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서비스가 어떻게 나갈지가. 근데 사회사업은 역동적이에요.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역동적이에요. 자, 17번도요. 사회복지가 예방적이고 사회사업이 치료적이고요. 자, 사회사업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은 사회사업은 자선사업이다. 아니죠. 자선사업은 뭐냐면 자선사업은 이겁니다.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일방적인 시혜예요. 일방적 시혜. 자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받는 사람의 욕구를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자선이에요. 자선.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좀 과거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19번 사회사업을 인간관계의 기술은 아트다. 인간관계의 기술은 아트이다. 자, 종합적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차적 사회 안전망은 제가 사회 안전망에서 1차, 2차는 어떻게 나눈다? 1차는 예방, 즉 사회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구조가 2차, 3차가 긴급구호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도 있습니다. 민간 사회 안전망도. 근데 여기서 이 답은 이제 1차 사회 안전망, 즉 사회 보험 중에 하나의 공공구조죠. 아니,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당이 들어가 장애수당은요. 장애수당은 데모그란트니까 이것도 데모그란트 아닌가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니까 이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이것은 소득과 자산을 다 따져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구조는 다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 문제를 또 다 1테마와 관련해가지고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8년 이전부터 1990년까지. 자,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 15개 시도 그리고 이 국가공무원이 보호직 문제, 그러니까 공개되기 이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자, 공개되기 이전에 이제 보건기출 문제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율렌스키와 루보가 제시한 자녀적 복지의 특성이 아닌 것은 낙인을 수반하지 않는다. 틀렸죠? 네, 나머지는 모두 맞고 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율렌스키, 루보. 자, 보완적인 것도 이 보완적 모형, 즉 율렌스키와 루보의 이 자녀적 모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비용 많이 듭니다. 이거 뭐예요?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하죠.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자산조사 때문에. 자, 자녀적 개념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보편주의죠? 너무 쉽죠? 과거 문제들. 자, 4번. 윌렌스키와 루보의 자녀적, 제도적 모형에서 자녀적 모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보편적 서비스 다 틀렸죠? 네. 자, 이런 문제 보면서 문제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최근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길고 그러잖아요. 예, 좀 세련화되고. 예. 근데 이제 과거 문제는 이렇게 간단했단 말이죠. 자, 거기 이제 5번에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국가가 보완적으로 개입한다. 자녀적이죠? 자, 율렌스키와 루보의 자녀적 개념에서 개인적 관점이 자녀의 모형이다. 빈곤의 책임이. 나머지는 1, 2, 3은 제도적 사회복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7번에 자녀적 복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빈곤의 책임은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다룬다. 틀렸죠. 사회구조적 관점 또는 사회환경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자녀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인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성가정 후 국가 개입. 이건 뭐냐면 성가정 후 국가 개입은 그야말로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버텨봐라 이겁니다. 버텨봐라 네 가족끼리. 그리고 나서 도저히 못 버텨서 이혼했어요. 이제 깨졌어요. 그러면 그때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에요. 자,
8번에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이 아닌 것은 자, 국가나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 실패에 따른 보충 개입이 아니죠. 보완적입니다. 9번에 이것도 이제 제도적 개념이고요. 이거는 자, 10번 제도적 개념에 대한 틀린 것은 선별적 입장 틀렸죠? 자, 11번 자녀적 복지에다 권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틀리죠. 그죠? 자, 12번 자, 보편주의 보충적 바르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1번은 이제 보편주의가 아니라 자녀제도이죠. 선별주의. 그 다음에 2번이 욕구조사와 자산조사의 수혜자를 선정한다. 이게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경쟁,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은요. 자녀적 복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지와 윌딩의 사상에 의한 복지 유형 구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지의 이데올로기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자녀적 복지예요. 자, 여기 이제 그때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념하고. 자, 볼까요? 우리가 이념의 영속성상 극우, 그 다음에 중도 우, 그리고 자, 중도 좌, 그 다음 극좌. 이념의 연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보면은요. 우리가 복지 모형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분법을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윌렌스키와 르고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녀적이고, 자녀적 복지 모형이라고 했고, 여기까지가, 극좌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이때에는. 중도, 우, 중도, 좌까지가 제도적 사회복지였어요. 제도적 복지. 근데 2분법만 존재하다가 3분법을 누가 제시해요?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거두인 티트머스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녀적 제도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도 그대로 옵니다. 근데 제도를 이념을 더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산업적 성취 모형,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으로 나눕니다. 이거 누구라고요? 티트머스. 여기 윌렌스키와 르고. 자, 이렇게 또 3분법으로만 오다가 이걸 4분법으로 더 쪼개버린 게 누구냐면 바로 조지와 윌딩의 4분법이에요. 조지와 윌딩의. 자, 이것을 반집합주의라고 했죠? 소극적 집합주의. 이때 반집합주의는 반대. 집합주의의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로 올수록 집합주의입니다. 컬렉티비즘. 그죠? 그 다음 여기는 개인주의. 자, 그리고 그러니까 반집합주의, 집합주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있죠.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폐비현 사회주의. 그 다음에 막시즘이죠. 요게 이제 사분법으로 제시했다가 1994년 개정판에서는 조지와 윌딩이 다시 바꾸죠. 이것을 신우파, 그 다음에 중도노동, 삼인주의, 그 다음에 막시즘 그대로 오고 여기다가 추가시키죠. 뭐를 추가시키죠? 페미니즘과 녹색주의. 녹색주의. 요게 이제 기본적인 복지 모양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해요. 여기 둘은.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를 중도 좌에서는 이걸 점진적으로 가자. 사회 개혁을 통해서. 여기서는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데 여기는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 실용주의입니다. 왜? 자본주의는 자기 규제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병폐가 나든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일부분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개인주의고 여기가 자유죠. 소극적 자유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들은 이제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옹호. 얘들은 여기 둘은 여기들은 평등 우회죠. 물론 여기서 자유를 얘기하면 여기는 적극적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면 여기는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얘들도 평등을 얘기합니다. 이쪽도 기회 평등을 얘기해요. 기회 평등을. 아셨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정도의 차이고 여기는 둘 가치가 똑같지만 여기는 좀 덜한 것이고 여기는 아주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미스하지만 여기는 또 정도의 차이죠. 여기는 이제 절대적으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복지국가를 찬성하느냐 반대냐는 얘들 극저와 극우는 반대하죠. 사회복지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찬성하죠. 찬성. 이 둘은 반대하는 이유는 좀 다르죠. 아무튼 이제 사상에 또 공부할 거고, 여기 보니까 거기 이제 12번에 보편주의가 아니라 자녀적 복지죠. 13번에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제도적이었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자녀적이었고, 자 14번 사회복지 개념으로 맞는 것은 제도적 개념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활용합니다. 나머지는 반대로 해놨고요. 또 15번 티트머스의 제도적 재분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 제도적 재분배 이거 티트머스의 제도적 모형을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에요? 중도? 지금 제도적 재분배 아까 티트머스는 3번법을 했을 때 여기는 중도 좌에 해당돼요. 즉 뭐예요? 페미니즘 3인주의에 해당돼요. 여기는 이게 이제 이 라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죠. 평등보다 자유를 추구한다. 근데 국가의 적극적 개입까지는 맞았는데 평등보다 자유를 추구한다니까 틀렸어요. 자,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평등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평등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은 제도적 재분배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자녀적 부형이죠. 자, 16번도 행정이 많이 든다. 뭐 행정비용, 운영효율성 낮다. 공부했었고,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영국의 NHS는요. 이것은 전국민 무상의료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주의죠. 맞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데 4번 보편주의는 낙인을 찍게 되는 단점이 있다. 낙인을 찍히는 것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죠.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뒤로 넘겨보면 선별주의가 행정 예산이 적다 아니면 틀리죠. 계속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자꾸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논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9번도 보니까 보편주의는 이용자의 스티그마를 유발한다. 틀렸죠? 선별주의입니다. 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엔 3번에 선별주의는 사회적 욕구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의 결정을 강조한다. 자 개별적인 욕구 그리고 우선순위 그래서 선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성 한계 기준 또 나와 있는데 전문성이 아니죠. 나머지는 맞고요. 옛날 문제인데 너무 쉽죠. 자 22번도 마찬가지로 생산적 욕구가 아니라 소비적 욕구입니다. 사회복지는 굉장히 소비적이에요. 소비적. 자 그 다음에 윌렌스키와 로봇 그 소비적인 걸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아동과 장애인 물론 이제 아동은 그나마 향후에 생산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비적이죠. 소비적인 욕구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혼 동기가 배제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혼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의 공공선이라면 공공선. 여기 24번 보시면 이론적 사회복지 개념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생산적 욕구 틀렸죠. 소비 욕구고요. 계속해서 25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25번에 행시 문제죠. 근데 이게 2004년 문제인데 행시 제 지금 기출문제 분석에 2003년, 2004년 행시 문제가 40문제씩 8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보면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행시 문제 2003년, 2004년 문제가요. 그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계속. 행시 문제라고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6번 보세요. 보편성에서 특수성 틀렸죠? 계속해서 보편성에서 자 28번 중요합니다. 공사협동에서 공사분리로 갔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은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좀 나왔거든요. 과거 문제에서. 이게 자 공사 분리해서 공사 협동으로 온 겁니다. 협동으로.
공사 분리해서 공사 협동으로. 공은 뭐예요? 국가죠? 공공부문. 사는 민간입니다. 그죠? 국가와 민간이, 자, 복지국가 시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사회보험 시대 다음에, 복지국가 시대죠. 복지국가 시대. 이 복지국가 시대를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황립기, 그 다음에 팽창기. 팽창기 또는 융성기라고 했죠. 성전과, 복지와 성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가 공존했던 시기다. 1945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그죠? 왜? 1973년에 10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1979년에 다시 2차 오일 쇼크. 세계 경기 침체죠? 그러면서 융성기, 이때까지는 융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기에 들어가죠. 위기기는 복지국가를 축소하려고 했죠. 축소기. 자, 그 다음에 재평기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국가복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국가복지. 민간보다는 국가. 그러니까 이전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보험 시대 이전까지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자유방임주의. 그러다가 이게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거든요. 국가가. 즉 이 복지국가 시대는 국가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국가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게 책임주의, 국가 개입주의. 국가 개입주의. 그래서 이때는 국가복지예요. 국가복지. 국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주체가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국가복지. 복지국가라고 할 때 복지의 주체가 국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위기기에 들어서면서 이 복지다원주의가 주장되잖아요. 복지다원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복지다원주의. 자, 복지다원주의가 뭐예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의 주체가 다원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원화. 복지의 주체의 다원화를 얘기해요. 즉, 그간에는 국가복지였지만, 국가가 다 했지만, 즉, 공공부문이었지만, 공공부문. 자, 우리가 복지다원주의에서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국가복지보다는. 공공부문. 그 다음에 상업적인 부분. 상업적 부문. 그 다음에 자발적 부문. 그 다음에 비공식 부문. 이 공식 부문 또는 공공부문. 자, 이 국가복지가 아니라 국가만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주체를 넘겨줘라. 얘들한테.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들은 민간이에요. 민간. 즉 무슨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민간한테 넘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영화. 아셨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영화예요. 첫 번째. 민영화. 두 번째 시장화입니다. 시장화. 즉 영리화예요. 영리화. 시장화, 영리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권화예요. 분권화. 그래서 복지의 주체가 이렇게 다원화되면요.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아주 복잡해지죠.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다선화라고. 다선화. 다선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지가 민간, 국가복지,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제 공사협동 섞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협동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복지다원주의예요. 웰페어. 웰페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 믹스 되어 있다. 즉 복지혼합. 이것이 곧 복지다원주의예요. 복지다원주의. 복지 주체 다원화. 자, 그 다음에 29번, 30번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자, 31번도. 자, 32번. 자, 공공문제 민간 아니라 자발해서 사회적으로. 자, 공공성에서 자발성이 다 틀렸죠? 계속해서 겹치는 문제이고요. 자, 34, 35. 이제 35에서도 공사협력에서 공사분리로 거꾸로 되어 있죠? 예. 자, 37번부터 보니까 또 기능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아예 그 연결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연결되어 있는 문제. 예. 맞는 것은 정치제도가 사회통제죠?
자, 그래서 우리 상부, 상조만 이렇게 사회복지 1차적 기능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각 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제는 정치, 사회화는 가족, 사회통합은 종교.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40번 우리가 봤고 41번. 41번은요. 인간 서비스,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보다 개념이 협의적이다. 틀렸습니다. 이 휴먼 서비스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 휴먼 서비스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에서는 사회 서비스라는 말을 썼고요. 이거를 미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아주 극빈자에 대한 아주 사회적 요보자에 대한 대처로 인식이 되니까 영국에서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복지, 의료, 그러니까 보건 의료, 그 다음에 주택, 고용, 교육, 환경, 문화 다 들어가요 여기에.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사회복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미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행정론에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휴먼 서비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 봉사 조직이죠.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하면 자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넓은 개념이 둘 다. 사회복지보다. 제가 거기다 설명해놨고요. 자 41번, 42번 다 겹치는 문제들입니다. 45번도 우리가 케이스 워크 이런 말을 저는 학부 때요. 제가 학부 때는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케이스 워크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으로 바뀌었죠. 그죠? 용어가 저한테는 익숙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예. 아마 이제 그 실천론으로 바뀌거나 교과목이 바뀌고 나서는 이런 개념들이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 46번에 보니까 예방적 측면이 강하다. 다음 기술하는 것에 대한 의미나 속성에서 상통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는 사회사업인데 3번이 사회복지죠. 자,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왔죠. 보편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 경제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47번도 좀 중요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48, 49번은 좀 옛날 문제죠. 이건 그야말로 조금 유행은 좀 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통적. 그 다음에 심적인 측면에서 아래에 그 핵심 논점 보시면은요. 사회적 측면, 급진적. 우리가 아까 이데올로기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아까 극우, 중도, 우, 중도, 좌, 극, 좌 이렇게 본 것처럼 거기에 자유방임주의는 극우죠. 자유주의. 거기서 조금 더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하고 있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그 자본주의의 이제 변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뭐 이론적 부분에서 보겠고요. 이거는 지금 사회사회 모델과 관련해서 미르달이 제시한 내용인데 여기 한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제 복원된 문제가 보니까 2000년 충무문제 이게 표로도 해놨고 또 아래처럼 이렇게 해놔서 제가 둘 다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번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테마 1을 봤는데 막 겹치죠.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겹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겹치는 문제들 그리고 뜬금없이 나왔던 문제들도 심지어는 여기서 상세하게 지금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지금 이 사회복지 개념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뭘 준비할지 알겠죠. 그죠? 예, 분명히 보일 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103개를 하면은요 시험에 그간에 나왔던 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서 이 지문 하나하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 물품평등주의가 무엇이고 느닷없이 나오는 용어들 이런 용어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고 그것이
이 우리 교과목과 연관지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는 우리 이제 테마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